고려대학교 한문학과의 심경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찰을 통한 정서교환과 논변전개입니다. 우선 서찰하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서찰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시대 지식인에게 문자, 이 시문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문자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삶의 일부였고 본인의 그 책무의식 그리고 자기 완성의 충족과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교류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도구로서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찰입니다. 특히 이 선인들은 거의 매일 서찰을 작성하다시피 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편지도 정성이 담긴 것이 있고 또 시로 적기도 했고 메모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라든가 사우, 망년지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이면서도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 우정의 뜻에서 이런 서찰을 담았습니다. 이 최석정이라는 분은 구소수간발이라고 하는 글에서 서찰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찰이라고 하는 것은 글 가운데 하찮은 것이다. 선배 유학자는 이것에 빠져 뜻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 절차 탁마할 때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터득이 있으면 제시하는 경우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질병, 우한, 경사, 조문의 일로 불러오고 위문하는 일을 우리 인간사에서는 빠뜨릴 수 없으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서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잘한 일이라고 해서 마음을 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최석정이 말한 이 서찰, 필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크게 보아가지고 간찰과 척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통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다는 편지, 오늘날 쓰이는 말보다는 옛날은 한글로 편지라고 쓰더라도 조각 종이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오히려 옛날 분들은 서한, 서신, 서찰, 필찰, 간찰, 간독, 서독, 서소 이와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히 감정 표현이라든가 묘사가 두드러진 그러한 짧은 편지를 수간, 수서, 척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척독은 진나라 때부터 중국에서는 발달을 했고 송나라 때 구양수와 소식의 이 짧은 척독은 특히 문예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규보도 예술성이 높은 글을 당시에는 척독이라고 하지 않고 본인은 수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조선 후기에 서찰의 한 양식을 보기 위해서 저촌 16이라는 사람이 쓴 이 서찰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서찰의 대부분은 사실은 첫 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분의 1?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위로 적고 또 거꾸로 적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적고 해서 날짜를 그 앞에도 적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매우 특이한 작성 방법이에요. 이 저촌 16은 하곡 정제대 수제자이면서 양명학만이 아니라 주자학을 겸섭할 것을 주장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적었느냐 볼 때 이것이 바로 원 형태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뚫뚫 말아가지고 맨 앞에다가 둔곡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앞부분에 훼손되지 않도록 처음 부분은 좀 빼고서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은 이와 같은 한문 내용인데요. 이진병이라고 하는 분도 하곡 정제뒤의 수혜자입니다. 문집이 전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의 16세기, 17세기 이때의 주자학과는 다른
양명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작을 포섭해서 독자적인 학문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적인 이 공감 이러한 같은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퇴계 선생님의 관찰입니다. 1552년 황준량 선생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것은 보게 되면 아주 처음부터 정교하게 써가지고 위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이러한 그 서사 방식이 있는데 후기 갈수록 좀 더 여백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추가해서 쓰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신정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편지 형태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본심을 말하고 산수를 묘사하려면 구양수 소식에 간결한 척독 문체를 사용해야 하고, 의리를 논설하려면 주자에 정밀한 서한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양수 소식의 척독은 특히 본 마음을 말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일을 대신하는 가치가 있다. 여기서 얼굴을 마주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한문에서 원래 장자에서부터 오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서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하는 그런 것이죠. 여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외에 안부 편지라든가 일상적인 편지가 또 하나가 있겠죠. 그럼 대개 보면 이 서찰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공부한 게 뭐냐면 구소수관이라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한 30번 암기하셔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걸 암기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문의 이 고전을 완벽하게 연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집현전 학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고전들을 주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젊은 시절에 바로 구양수와 소동파의 척독을 읽으면서 한문 문장이 가지고 묘사력을 중요시했던 것에서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두인거리라는 사람이 금나라 말에 편찬했던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간행이 됐고 또 중간본까지 나왔는데 중간본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척독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대학에 남아있는 1393년 보주, 예천이죠. 그래서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이 척독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우선 우정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문집을 성소 부부고라고 했죠. 부부고라고 하는 것은 내 글은 쓸모가 없어서 나중에 그 장독이나 덮는 데 쓸만한 그런 것뿐이다, 이런 뜻이었지만 상당히 문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장편의 서신, 서찰과는 다르게 짧은 척독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명한 것이 자기 친구인 권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정체가 있는 글들인데요. 이것은 권필이 강화도에 있다가 마포로 돌아오게 되자 이 편지를 내어가지고서 보고 싶다는 그런 뜻을, 오히려 강화도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한 해 두어 차례 서울에서 만났는데 자네가 서울 와서는 못 만난다. 그러니 지금 버들빛도 한창 푸르고 연꽃은 붉은 꽃잎이 반쯤 피었고 녹음은 푸른 일산에 은은히 비치는구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동동주를 빚어놨으니까 와서 맛보기를 바란다 하는 아주 스스럼 없는 그런 관찰을 냈습니다. 이후에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그 보에 오른 뒤에 이러한 그 서찰들을 준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그 이후에 허균이 명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는 권필에게 이별의 기념으로 시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시를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전 사람들은 어디 먼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선물이 증언, 말씀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시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왜 시에 선물을 안 주느냐, 약간 좀 투정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우정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필의 어머니가
상당히 몸이 안 좋으셨을 때에 당 한 덩어리를 구해서 준 이야기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식사 후에 드시도록 하라. 나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어도 나는 이제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자네는 효를 다하길 바란다 하면서 당 한 덩어리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대표적인 우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허균은 과거 시험의 부정, 또 대북파의 농간 이런 걸로 결국은 역적으로 죽고 맙니다만 또 권필 자신도 광해군 정권을 비판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곤장을 맞고 유배가다가 죽고 말죠. 두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로 되고 맙니다만 그 이전에 그 아름다운 우정, 정치와는 무관한 그런 우정들을 볼 수 있는 짧은 글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알 수 없게 뒤바꾸고 말지만 이들의 우정은 변함없이 이러한 그 척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겠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동무와 박지원의 사례입니다. 이동무는 26살 때 이목구심서라고 하는 수필 논문집을 만들었습니다. 박지원은 그 책을 보고 싶어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3번이나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책을 결국은 빌려보긴 했는데 이동무가 아직 완성된 글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되찾으려고 또 심부름꾼을 막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귀와 눈은 바늘구멍 같고 입은 지렁이 구멍 같으며 마음은 겨자씨 하나에서 큰 대가들의 웃음을 자아낼 뿐이다 라는 짧은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은 해학적으로 그 벌레 이름이 뭐냐? 자세히 밝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무는 또 편지를 내가지고 한산주, 조계종, 본탑, 지금 서울에 파고다가 있는 것이죠. 동쪽에 옛날부터 이 씨가 벌레를 한 마리 길렀는데 벌레의 이름은 섭구이며 성질은 겸양을 잘하고 숨기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섭구라고 하는 것은 좀 파자를 한 걸 보게 되면 입구가 들어있고 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음심이 들어있긴 하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목구심의 뜻입니다. 원래 섭구라는 말은 말을 조근조근하게 한다, 조심스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가의 서를 쓴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조금 아는 지식을 자근자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착각을 한 것이 바로 이 섭구충이라는 것이 이동무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해경이라고 하는 것을 본떠 가지고 이 아주 경전화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아주 한문으로 아주 해학적인 글을 썼어요.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동무는 내가 말한 섭구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쓴 글이 좀 하찮다는 얘기인데 하는 뜻으로 변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글이 아니라 뭔가 조금 심심풀이 파적의 요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겸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보게 되면 소군거릴 섭자하고 두려워할 구자. 이 마음심이 왼쪽에 있든 아래에 있든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파자를 해가지고 이목구심의 뜻을 나타낸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박지원과 이동무가 작성한 산해경, 동안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해경에 보족한다는 형태를 가지고서 해학적으로 쓴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은 사실 이동무가 어렸을 때부터 본인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한다는 뜻의 영처라는 말을 썼어요. 아이 영자에다가 처녀란 뜻인데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나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조금 그저 필요할 뿐이다라는 뜻을 겸손하게 표현해서 이목구심이라는 말을 쓴 건데 그걸 빌려본 박지원은 재미있게도 왜 그런 별명을 사용했는가? 마치
산액에게 들어있는 그런 기이한 동물과 같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해서 해학적인 글을 썼던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이 파자도 그렇고 산해격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자학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주자는 산해경을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산해경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상상을 나래를 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연암박지원은 이동무와 함께 산해경을 읽었기 때문에 모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이동무는 이 정종의 별자 무림군의 후손인데 서얼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학강기를 해서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느냐, 간서치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바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본질을 보일 수 있는 백과사전을 편찬하겠다는 것이 이동무의 근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분도 달랐지만은 연암박지원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학적인 서찰을 주고받고 격려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동무가 죽었을 때는 이 글을 써줬죠. 글을 써서 이 사람의 박학강기라고 하는 것은 유학자의 것이었다라고까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직위들 사이에서 가능했던 그와 같은 편지들의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8세기 연암박지원과 이동무가 활동한 때는 이 동호인 집단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때 사람의 속내를 털어놓고 만나는 오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이 오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학을 동반했던 겁니다. 자, 자식에 대한 권계 우리가 이 서찰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한문으로 보내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자식에게 준 글 가운데 유명한 것은 다산정야경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두 아들에게 보낸 여러 편지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애절한 것은 아마도 이 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의 형, 흑산도로 유배되었던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이 죽은 사실을 알리고 형은 바로 나의 직이었다. 학문적인 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통렬한 그런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바로 이 정약전과 자기와의 관계와 같이 자식들에게도 단순한 피부치로서의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학문적인 동지로서 너희들도 살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가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도의 뜻만이 아니라 자식들에 대한 권계의 뜻을 갖추고 있다 하는 그런 편지로서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유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큰 사건이 이 집안을 다 결단냈습니다만 두 사람은 학문적인 그런 교류를 유배지는 서로 달랐지만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서로 딴 곳에서 고언이 된 형의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퍼서 이러한 편지를 냈던 겁니다. 뭐 원래는 신지도 유배되었다가 흑산도로 유배가 결정되었을 때는 신지도 사람들이 이 소남에 배가 가는 것을 막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화라고 그럽니다. 군자가 한번 지나간 곳에는 거기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이나 문화가 좀 뒤떨어진 사람들도 모두 다 교화가 된다는 뜻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 소남의 삶에서 저기하고는 읽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특별히 기재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자, 편지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술 논쟁입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가 서찰을 통해서 학술 논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저자들도 가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학술 논쟁의 편지 가운데 하나가 추사 김종의가 다산 정야경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다산이라는 분은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은 본인의 그 학적인 체계를 완성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학문적인 베이스가 다른 여러 당색이나 학파에 대해서도 자기가 쓴 글들을 보여주고 품평을 받았어요. 그중에 이 추사에게 보냈을 때 추사의 답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다산정야경이 경학대사인 정현을 능가해서 새로운 설이라고 냈던 게 육향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찬 묘지명 속에도 이것은 나만의 발견이다라고 해서 썼는데 바로 육향제에 대한 그 설을 추사 김정희에게 냈는데 추사 김정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주, 즉 정현의 주가 의심나는 것이 많지만 이것은 다 사설을 갖추고 있다. 이 추사만큼 고중학이나 한학의 정통 개념에 밝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가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안의 학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대 경학가들은 마용이든 정현이든 하나의 특수한 선생님들과 학단을 이루면서 학맥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현의 설에 근거하는지 마용의 설에 근거하는지 그런 가학의 그 원료를 모르면 훈구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현은 그것을 바로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현의 설과 마용의 설 이런 것을 마구 뒤섞어 가지고 자기 설을 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한 것이죠.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다사는 굉장히 좀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학술 논쟁이 가능했던 것도 과거에 이런 학자들의 이 서철 교환의 한 방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통렬한 얘기입니다. 이 주사의 그 비판은 이 다산 정약용이 새로운 설이라고 내세운 것에 대해서 전혀 사설, 가학, 이와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채 자기의 견해를 함부로 냈다라고 하는 비판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실망도 했겠지만 다산 정약용은 자기의 학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은 정형의 육향제론을 비판하고 육향이 왕성 안에 있다고 함으로써 도시계획에다가 이걸 이용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고래 전통설과는 배치된다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추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를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조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서차를 썼어요.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저희 고려대학에도 아주 중요한 아직 그 미공개 자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서차를 썼다고 싶을 정도인데 오늘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고풍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조 자신은 본인이 화를 쏘고 난 다음에 그 스코어를 규장각의 신하들에게 옆에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다가 이 기념으로 어떤 선물을 준다 하는 것을 거기다 메모를 해줬어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가 특이한 것이 심지어 스코어를 옆에서 적지 않았던 김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시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립다고 이 바로 스코어를 적은 종이를 주고 마치 옆에서 모셨듯이 거기다 사인을 하라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어떤 선물을 주는 장문의 편지를 이것이 굉장히 명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풍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순, 2순 해가지고 10발씩 활을 쏘는 건데 정조가 쏜 화살 스코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뒷장이 더 중요한 편지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바로 정조가 김희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옆에 없어서 서운하다. 그런데 함경도라고 하는 곳에 내가 나가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하라. 알다시피 조선 초부터 함경도 쪽에는 소수민족들이 막 잡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국경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태조 이성계서부터 전부 다 우리나라의 국왕들은 이 함경도 지역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가장 측근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편지를 써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일장 전죽 100개 선물로 준 게 이겁니다. 선물로 준 게 이걸 쓰면서 큰 선물은 아니지만 함경도 지역에서 특별 시험으로 행영해서 무사들을 뽑을 때 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길 바란다 라고는 신뢰의 뜻을 여기다 보낸 것이죠. 정조는 바로 이러한 편지들을 썼기 때문에 아마 신하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서찰의 양식들과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우선 우정의 서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계도 있을 수 있고 학문적인 토론도 있고 또 조선후기에는 우리가 최근에 흥미를 갖는 짧은 편지인 척독에서는 오론을 대신하는 아주 진심 어린 그런 편지들, 묘사가 뛰어난 그런 편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국왕들도 신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찰들을 작성했다. 오늘 고풍의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혹시 재미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